오늘은 나의 30번째 생일이다. 케이크 위에 촛불을 막 껐을 때 시어머니 김미란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것처럼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김미란, 시어머니, 이진아 촛불도 껐으니 무슨 소원 빌었니? 이제 우리 박씨 집안에 손주 하나 낳아줄 때도 되지 않았어? 벌써 6년이야. 이 어미는 기다리다 머리가 다 희겠다. 나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질 뻔했다. 옆에 앉은 남편 박민준을 쳐다보았다. 그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다.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주 자상한 척하는 모습이었다. 박민준, 남편, 어머니 또 시작이시네요. 오늘 이진이 생일인데 아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 순리대로 되겠죠. 그의 말은 번지르르했다. 나를 감싸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노력하고 순리대로? 지난 6년간 그는 항상 이 핑계를 댔다. 시어머니도 나를 닥달했다. 나는 몰래 병원에 가서 몇 번이나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내 몸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흥소리를 내며 그 대답이 불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김미란, 노력? 노력만 하면 뭐해? 내가 보기엔 이진이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 몸보신을 제대로 해야지. 민준이 너도 신경 좀 쓰고. 민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식사는 맛이 없었다. 케이크의 단맛이 목구멍에 걸려 마치 손뭉치를 삼킨 것처럼 답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 민주는 평소처럼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TV를 보며 누군가 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쏴 하는 물소리가 잠시나마 바깥의 소음을 차단해 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화내지 말자고 다짐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울면 안 된다. 나는 몸을 굽혀 주방 세제를 꺼내려다 싱크대 수납장 가장 안쪽 평소 잡동사니를 두는 구석에서 낯선 작은 상자 안 귀퉁이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이상한 마음에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하얀 약병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하얀색의 작은 알약이 반쯤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우리 집엔 이런 약을 먹을 사람이 없는데.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봤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귀신에 홀린 듯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약 사진을 찍고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뜨는 순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얼어붙었다. 사진 속 약은 내 손에 있는 약과 똑같았다. 여성경구 피임약이었다. 피임약이 왜 우리 집 수납장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걸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난 6년간 민준이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시면 몸에 좋다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던 것이 떠올랐다. 설마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나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약병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어두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계속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접시를 놓칠 뻔했다. 그날 밤 민주는 역시나 물 한 잔을 들고 침실로 들어왔다. 박민준, 여보, 생일 축하해. 물 마시고 푹 쉬어. 나는 그의 익숙한 얼굴을 보며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따뜻한 손이 닿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는 척하다가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다. 박민준, 나 샤워하고 올게. 피곤하면 먼저 자. 그가 욕실로 들어가자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물컵을 그리고 수납장 속 약병을 떠올렸다. 6년간의 기대, 6년간의 자책, 6년간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던 세월. 원인은 내가 아니었다. 그가 내게 몰래 6년간 피임약을 먹인 것이다.
뼛속까지 시린 증오가 마음속에서 솟아올라 이전의 충격과 슬픔을 집어삼켰다.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조용히 물컵을 들고 부엌으로가 싱크대에 물을 천천히 쏟아버렸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그의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가 늘 먹던 비타민 통을 꺼내 몇 알을 덜어냈다. 이어서 부엌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다시 그 피임약 병을 꺼냈다. 나는 손에 든 하얀 알약과 비타민 몇 알을 번갈아 보았다. 뼛속까지 서늘한 의미를 담은 뚜렷한 계획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떠올랐다. 박민준, 내가 아이를 못 낳게 하고 싶다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고 싶다고? 좋아. 마지막에 아이를 못 낳는 게 누가 될지 한번 보자. 나는 조심스럽게 피임약병에서 2알을 덜어내어 민준의 비타민 통에 넣었다. 몇 번 흔들자 약들이 섞여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비타민 통을 그의 서류 가방에 다시 넣고 피임약병은 원래 자리에 숨겼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와 눈을 감고 누웠다. 욕실의 물소리가 멈추고 민준이 물기를 머금은 채 내 옆에 누웠다. 평소처럼 나를 안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등을 돌린 채 이미 잠든 척했다. 그의 손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거두어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 채 곧이어 들려오는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박민준, 그 약. 앞으로는 당신 혼자 천천히 즐기도록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은 조용했다. 수납장 구석에 숨겨진 약병이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내 마음을 짖었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생일이었으니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민주는 눈을 비비며 식탁으로 와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밥과 국그릇을 놓아주고 반찬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재빨리 몸을 굽혀 수납장에서 약병을 꺼냈다. 작은 흰 알약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를 등진 채 조리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손가락을 재빨리 놀려 그 알약을 그의 뜨거운 미역국 바닥에 섞었다. 숟가락으로 몇 번 젓자 하얀 알약은 금세 국물에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릇을 들어 후루룩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임무를 수행하듯 빨리 먹었고 국맛이 조금 다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내 국을 조금씩 마시며 그의 목을 떼가 움직이며 그 약이 섞인 국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차가운 증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부터 이것은 나의 아침 일과가 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가 특제 비타민이 든 식사를 하도록 시중들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가끔 불평을 늘어놓았다. 박민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고 입맛도 없지? 나는 그의 밥 위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며 무심한 투로 대답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좀 쉬엄쉬엄 해요. 속으로는 비웃었다. 피곤하고 입맛이 없다고? 이제 시작일 뿐인데.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가 왜 내게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만 했다. 6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사랑은 없더라도 정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가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이토록 애쓴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워낙 조심스러워서 항상 사용 기록을 지웠다. 그가 샤워하는 틈을 타 나는 침대 머리맡에서 충전 중이던 그의 스마트폰을 몰래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며 엘리사 드레스샵 28만 원이라는 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드레스샵? 우리 집에 최근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무슨 드레스란 말인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 결제 날짜를 기억해두고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다. 그가 잠든 후 나는 내 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나와 민준의 월급 통장은 따로였지만 집에 큰 예금이나 재테크는 공동 계좌를 사용했다. 우리 둘 다 접속이 가능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가 비밀번호를 바꿨을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로그인이 되었다. 나는 바로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최근 몇 달간의 소비 기록이 화면에 펼쳐졌다. 그 28만 원 외에도 더 많은 의심스러운 내역이 있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쓴 60만 원, 청담동 보석 가게에서 쓴 120만 원,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여러 번 결제된 숙박비, 시간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이었고 금액은 딱 하룻밤 숙박료였다. 그리고 낯선 계좌로 몇 번에 걸쳐 500만 원, 800만 원씩 이체한 기록도 있었다. 이 돈 중 단 한 푼도 나를 위해 쓰인 것은 없었고 가정을 위해 쓰인 것도 없었다. 화면 속 차가운 숫자들을 보며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내가 알던 박민준이 아니었다. 내게 몰래 약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나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 분노가 독사처럼 목을 졸랐지만 나는 억지로 삼켰다.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었다. 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 이 소비 내역들의 날짜, 금액, 상호명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나중에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탐정처럼 그의 동선과 통화를 더욱 유심히 살폈다. 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베란다나 서재로 가서 목소리를 낮췄다. 한 번은 그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그의 폰이 윙윙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끝 네 자리가 외우기 쉬운 번호였다. 나는 홀린 듯 내 폰으로 그 번호를 찍어두었다. 금요일 저녁 그는 외투를 입으며 내게 말했다. 박민준, 여보,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아주 늦을지도 모르니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와 같은 말투로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일 끝나면 조심히 와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다. 나는 창가로가 그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방향은 회사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박민준, 너와 그 엘리사 드레스샵의 여자는 오늘 밤 어느 호텔에서 만나는 거니? 나는 따라 나가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거실로 돌아와 6년간 살아온 이 집을 둘러보았다. 모든 가구, 모든 구석이 위선적인 먼지로 뒤덮인 것 같았다. 이 집이 곧 깨질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전에 시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그 낡은 수첩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금요일 밤 야근 핑계, 행선지 불명. 그리고 수첩을 덮어 낡은 옷을 넣어두는 상자 가장 밑바닥에 숨겼다. 그날 밤 민주는 정말 늦게 돌아왔다.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는 동료의 향수가 진해서 냄새가 뱄다고 변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나는 추측과 소비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임건우가 떠올랐다. 그는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예전에는 아주 친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느 날 오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건우 변호사, 여보세요. 누구시죠? 서희진, 나, 건우야, 나야, 서희진, 임건우, 이진이라고? 진짜 너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에서 곧 걱정으로 바뀌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랜 친구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다. 나는 피임약을 발견한 것, 의심스러운 소비 기록, 남편의 외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가 약을 그의 식사에 다시 넣은 것은 말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건우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건우, 이진아, 잘 들어.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남편은 악의적인 기만 행위와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거야. 그리고 장기적인 외도는 아주 심각한 유책 사유야. 하지만 지금 네가 가진 소비 기록과 의심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임건우,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예를 들면 그가 외도를 인정하거나 시어머니가 너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그리고 그와 그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확실한 증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가장 좋아. 미행하고 도찰하는 건 위험하니 일단 녹음부터 시도해봐. 그게 비교적 쉬울 거야. 그는 용산전자 상가에 가서 작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녹음기를 사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녹음할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서 구체적인 이름, 시간, 사건 같은 핵심 정보를 말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놓였다.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이 잡혔다. 다음 날 나는 물건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용산전자 상가에 갔다. 한 가게에서 USB처럼 생긴 작은 녹음기를 골랐다. 사용법은 간단했다. 한 번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었다. 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이 작은 물건이 앞으로 내 무기가 될 것이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주말에 시어머니가 또 오셨다. 손에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임신에 좋다는 한약재 봉투를 들고 있었다. 김미란, 이진아, 어서 이 약 따려서 뜨거울 때 마셔.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시골에서 구해온 건데 아주 용하대. 어떤 사람은 이거 먹고 석 달도 안 돼서 임신했어. 민주는 소파에 앉아 남일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약 봉투를 받아들고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했다. 부엌으로 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 버튼을 몰래 눌렀다. 그리고 약재를 들고 다시 나와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희진, 어머님, 이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혹시 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버럭 화를 냈다. 김미란, 내 문제가 아니면 누구 문제란 말이냐?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은 문제없어. 내 배가 문제인 거지. 서희진, 똑똑히 들어. 너 만약 또 애를 못 낳으면 알 낳지 못하는 암탉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마. 우리 민준이한테 애 낳아주겠다는 여자는 밖에 널렸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민준 씨랑 저는 부부잖아요. 시어머니는 더 기세등등해져서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김미란, 부부? 네가 정말 민준이를 생각한다면 알아서 비켜줘야지.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기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듣자 하니 민준이 회사에 젊고 예쁜 아가씨가 있다더라. 우리 민준이한테 마음도 있고 말이야. 그때 민준이 짜증스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미란, 내가 뭘? 그 유진아라는 아가씨 괜찮더만. 딱 봐도 애 잘 낳게 생겼어. 자리만 차지하고 똥도 못 싸는 누구보다는 훨씬 낫지. 유진아. 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기억했다. 엘리사 드레스샵과 호텔 소비의 주인공이 바로 그녀인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들어 민준을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 어머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당신 밖에 정말 다른 사람 있어요? 민준은 시선을 피하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박민준, 어머니 말 신경 쓰지 마. 그런 일 없어. 얼른 약이나 다려. 그는 부인했지만 그의 불안한 모습과 시어머니가 언급한 유진아라는 이름은 녹음기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특히 시어머니의 말은 나를 내쫓고 내연녀를 드릴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는 더 추궁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문에 기댔다. 길게 숨을 내쉬었다. 녹음기를 끄고 손에 꽉 쥐었다. 첫 단계는 성공했다. 이 녹음 파일 속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유진아라는 이름은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한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녹음 파일을 스마트폰과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녹음기를 잘 숨겼다. 그날 밤 민주는 유난히 생각이 많아 보였다. 자기 전에 그가 드물게 먼저 입을 열었다. 박민준, 이진아, 오늘 어머니가 한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하신 소리야. 나는 등을 돌린 채 나지막이 네,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할까봐 떠보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일부러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들이 내 앞에서 직접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계획을 상의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태엽을 감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녹음기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집에 같이 있을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번처럼 유진아나 빈손으로 내쫓는 이야기를 격하게 나누지는 않았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금요일 밤 민주는 또 야근을 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했다. 오후에 반차를 내고 집에 돌아와 내 작은 경찰을 아파트 단지 방눈에 띄지 않는 곳에 주차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민준이 집을 나설 때 나는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가는 방향을 지켜봤다. 속으로 열을 새고 문 앞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들고 재빨리 내려가 차를 몰고 그를 따라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축축했지만 운전대를 꽉 잡고 앞서가는 익숙한 차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회사 방향으로 가지 않고 도심 쪽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의 차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나는 길 건너편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세련된 옷차림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웃으며 다가와 자연스럽게 민준의 팔짱을 꼈다. 민준도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저 여자가 시어머니가 말한 유진아겠지. 정말 젊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위장이 얼음 덩어리로 꽉 찬 듯 차갑고 딱딱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초점을 맞추고 차창 너머로 그들이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선명한 사진을 찍었다. 유진아의 활짝 웃는 얼굴까지 똑똑히 찍혔다.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2시간쯤 머무는 동안 나도 차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물도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잠복한 사냥꾼처럼 마침내 그들이 나왔다. 유진아는 볼이 발그레한 채 민준에게 기대어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하면서도 우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각자 집으로 가지 않고 함께 근처의 한 특급 호텔로 향했다. 심장이 가라앉는 동시에 역시 그랬구나는 무감각한 감정이 들었다.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그들이 서로 껴안고 호텔 회전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나는 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 호텔인지 누구와 함께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다. 지금 쳐들어가서 현장을 덮쳐봐야 그들이 더 경계하게 만들 뿐 내게 이로울 것이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간의 통쾌함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재기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집에 돌아오니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았다. 샤워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백업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기회는 또 찾아왔다. 주말에 시어머니가 오셨고 민준도 집에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소곤거렸고 내가 부엌에서 나오자마자 대화를 멈췄다. 나는 모르는 척 간장을 사러 슈퍼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녹음 기능을 켠 스마트폰을 소파 쿠션 틈에 몰래 넣어두었다. 나는 아파트 단지를 20분 넘게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되었다 싶어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민준의 표정이 어색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녹음을 중지한 뒤 부엌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녹음 내용을 들었다. 앞부분은 별 내용이 없었지만 내가 나간 후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해졌다. 김미란, 민준아, 그 유진아랑은 대체 어떻게 할 셈이야? 계속 이렇게 끌 수는 없잖아. 그쪽 집에서도 재촉한다며? 박민준,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서희진한테 바로 이혼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지겠어요. 김미란, 귀찮을 게 뭐 있어. 6년 동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버티고 있어. 내가 말했지. 유진이는 엉덩이가 커서 아들 잘 낳게 생겼다고. 빨리 임신시켜서 우리 박씨 집안대를 잇게 해야지. 박민준, 애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혼하면 재산 절반을 줘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손해보는데요. 김미란,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다. 왜 절반을 줘? 걔가 이 집에 뭘 기여했는데? 애도 하나 못 낳는 걸. 내가 걔 빈손으로 내쫓을 방법이 있어. 걔가 애를 못 낳고 게으르고 시부모한테 불효했다고 소문내면 돼. 절대 한 푼도 챙겨주면 안 돼. 그때 돈이랑 집 다 내 명의로 꽉 쥐고 진아를 성대하게 맞아들이면 되는 거야. 박민준, 그게 가능할까요? 김미란, 왜 안 돼? 어머니 말 들어. 내가 너 해코지 하겠니? 시간 봐서 이혼 얘기부터 꺼내봐. 걔 반응을 보는 거야. 알아서 꺼져주면 제일 좋고 버티면 쓴맛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그들은 나를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누명을 씌워 한 푼도 못 받고 쫓아내려 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했다. 좋아, 아주 좋아. 이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빈손으로 내쫓을지 계획하는 말까지 똑똑히 녹음되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챙기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증거는 점점 더 충분해지고 있었다. 이제 더 확실한 동맹과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재산 목록이 필요했다. 건우가 떠올랐다. 다시 그를 만나러 갈 때가 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했다. 건우의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을 때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는 내 녹음 파일을 전부 듣고 내가 출력한 소비 기록과 사진들을 꼼꼼히 살폈다. 임건우. 증거의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해. 법정에서 박민준의 외도와 시댁의 악의를 증명하기에 충분해. 마음 단단히 먹고 상대방이 먼저 카드를 내놓길 기다렸다가 우리가 반격하는 거야. 그는 집에 등기부등본, 통장 등 중요한 서류들을 미리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라고 조언했다. 집에 돌아와 건우가 준 예비용 구형 스마트폰에 증거를 백업하고 숨기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보니 시어머니였다. 혼자였고 얼굴은 비가 올 것처럼 잔뜩 흐려 있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미란. 서희진, 뭘 하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할 말이 있으니까.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실내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 스위치를 몰래 켰다.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김미란, 이진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6년이야.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거 없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말을 받지 않자 그녀는 혼자 말을 이어갔다. 김미란, 그런데 너는? 내 배는 아무 소식이 없잖아. 우리 박씨 집안은 민준이가 외아들이야. 너 때문에 대가 끊겨서는 안 돼. 내 스스로 말해봐. 네가 우리 집안에 떳떳해?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내가 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녀의 기세는 더 등등해졌다. 김미란,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다. 너도 아직 젊으니 내 인생 망치지 말고 우리 민준이의 앞길도 막지 마. 민준이랑 이혼해. 우리도 너한테 박하게 굴진 않을게. 5천만 원 줄게. 내 몇 년 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5천만 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 아파트는 대출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세가 최소 20억은 좋긴 넘는다. 민준의 수입과 집안의 예금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나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었다. 내가 말이 없자 그녀는 내가 돈이 적다고 생각했는지 더 악랄하게 말했다. 김미란, 뭐, 5천도 적어? 서희진, 내 분수를 알아야지. 알도 못 낳는 암탈기. 우리 집에서 6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았어. 5천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와 있는 것과 우리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시어머니는 즉시 지원군을 얻은 듯이 말했다. 김미란, 민준아, 잘 왔다. 내가 이진이한테 이혼 얘기를 하고 있었어. 보상금으로 5천 주겠다는데 싫다잖아. 민준의 얼굴에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나를 보지 않고 시선을 피했다. 박민준, 이진아, 어머니도 다 널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너도 아직 젊으니까 이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나는 그들 모자가 주고받는 연극을 보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서희진, 이게 정말 당신 뜻이에요? 나한테 5천만 원 받고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 민준은 내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얼버무렸다. 집에 지금 돈이 별로 없어.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채며 쏘아붙였다. 김미란, 무슨 돈이 없어. 애초에 걔 몫은 한 푼도 없는 거야. 서희진, 똑똑히 들어. 이혼은 네가 하든 안 하든 해야 해. 알아서 돈 받고 꺼지면 좋게 끝나는 거고 버티면 한 푼도 못 받고 애 못 낳는 불효 막심한 며느리라는 오명까지 쓰고 쫓겨날 줄 알아. 네가 선택해. 주머니 속에 내 손은 작은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특히 시어머니의 한 푼도 못 받고라는 말은 이전에 녹음된 빈손으로 내쫓을 방법이 있다는 말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고 억울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서희진, 어머님, 민준 씨,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6년 동안 제가 공은 없어도 고생은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참을성 없이 내 말을 끊었다. 고생? 빨래하고 밥하는 거? 어떤 가사 도우미가 못해? 우리가 원하는 건 손주야. 네가 못 낳는 게 가장 큰 죄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도장이나 찍어.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다. 훑어보니 과연 쌍방은 자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며 여자는 모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남자는 일시불로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민준이 펜을 건네주며 시선을 피했다. 이진아, 그냥 사인해. 시끄러워져서 좋을 거 없어. 나는 그 합의서와 그들의 조급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바로 사인해서는 안 된다.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들이 예상한 반응에 부합하고 이 연극이 더 실감날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살짝 떨며 우는 척했다. 서희진,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김미란, 생각은 무슨 생각? 빨리 사인하고 다들 편해지자고. 서희진,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딱 하루요. 내일 답을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더 뭐라고 하려 하자 민준이 그녀를 말렸다. 그는 내가 이미 굴복했고 체면 치레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박민준, 어머니, 그냥 하루 생각하게 둬요. 이진아, 잘 생각해봐. 내일 내 답을 들을게. 그들 모자는 위협과 회유를 섞어 몇 마디 더 하고는 마침내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녹음기를 끄고 작은 붉은 불빛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생각? 당연히 생각해야지. 이 빈손으로 쫓겨나는 합의서를 어떻게 당신들의 아름다운 꿈을 산산조각 낼 돌멩이로 만들지. 나는 스마트폰으로 건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탄파라.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압박함. 빈손으로. 녹음 확보. 건우는 곧 답장을 보냈다. 잘했어. 침착하게 계획대로 진행해. 나는 그 우스꽝스러운 합의서를 들어 꼼꼼히 살펴본 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좋아.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도 확보했다. 내일 당신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다음 날 하늘은 내 마음처럼 잔뜩 흐렸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마음속에는 얼음 덩어리와 불덩이가 공존했다. 얼음과 불이 뒤섞여 오히려 나를 비정상적으로 침착하게 만들었다. 오후에 시어머니와 민준이 예상대로 함께 왔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버려질 쓰레기를 살펴보는 것 같았다. 김미란, 서희진, 하루 지났어. 생각 다 했어?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끝내자. 민주는 그녀 뒤에 서서 나를 보지 않고 창밖을 쳐다보며 불안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베개 밑에서 그 이혼 합의서와 펜을 꺼냈다. 거실로 돌아와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 동작은 아주 느리고 차분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더이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미란, 그래, 생각 다 했으면 빨리 사인해. 사인하고 돈 받으면 너랑 우리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는 펜을 들어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각박한 얼굴에서 민준의 흔들리는 옆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서희진, 민준 씨, 지난 6년간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민준의 몸이 굳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해. 인연이 다했으니 좋게 헤어지자. 좋게 헤어지자고 마음속 불꽃이 확 타올랐다가 억지로 억눌렀다. 미안함? 그럴 리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나라는 장애물을 빨리 치우고 그의 새삼과 아들을 낳아줄 유진아를 맞이할 생각뿐일 것이다. 좋아요. 나는 이 한마디를 뱉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합의서에 내 이름을 썼다. 서희진.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내 6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사인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은 뒤 합의서를 그들 앞으로 밀었다. 시어머니는 합의서를 낚아채 서명란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큰 승리를 거둔 장수 같았다. 김미란,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자, 민준아, 어서 5천만 원 줘. 민준은 지갑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의 말투에는 베푸는 듯한 가벼움이 묻어 있었다. 박민준,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안에 5천만 원 들어있어. 잘 살아. 나는 그 얇은 카드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5천만 원으로 내 6년의 세월과 헌신을 사다니 참으로 관대하기도 하지. 나는 그 카드를 짚지 않고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평온하게 말했다. 제 짐은 많지 않으니 오늘 다 가져갈게요.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세요. 말을 마친 뒤 그들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이미 여행 가방 하나를 싸두었다. 안에는 결혼 전 가져온 옷까지, 중요한 서류, 내 노트북, 증거를 기록한 낡은 수첩, 그리고 몇 가지 기념이 될 만한 작은 물건들만 들어있었다. 결혼 후 생긴 보석이나 가방, 이 집의 모든 것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이 집의 냄새가 밴 물건들은 역겨웠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희희낙낙하며 합의서를 보고 있었고 민주는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린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갈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가가, 앞으론 연락하지 말고. 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 손잡이를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묵직한 현관문이 내 등 뒤에서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그곳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는 창백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평온한 내 얼굴이 비쳤다.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마비에 가까운 냉정함만이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캐리어를 끌며 아파트 단지 입구로 향했다. 이 순간부터 나와 그 집, 그 두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끝날 리는 없었다. 그들은 서희진이 만만한 사람이라 마음대로 주무르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5천만 원을 주면 모든 것을 덮고 마음 편히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다. 건우야, 나 나왔어. 사인했고, 건우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어, 이진아. 지금 내 사무실로 와. 우리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다. 차가 건우의 법률 사무소 앞에 멈췄다. 나는 돈을 내고 캐리어를 끌고 건물로 들어갔다. 건우는 이미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빗물에 젖었지만 눈빛이 맑은 나를 보고 그는 안심했다. 임건우, 다행이다.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네. 울지 않았으면 됐어. 나는 컵을 받아들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다. 눈물은 그 약을 발견한 날 다 말랐어. 지금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네가 사인한 그 합의서는 그냥 휴지 조각이야. 기만과 협박 상태에서 체결되었고 내용도 현저히 불공정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요구해야지. 동시에 상대방의 외도, 재산 은닉과 같은 유책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야. 그는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달라고 했다. 나는 녹음기,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 출력한 은행 거래 내역, 손으로 쓴 기록 수첩, 그리고 내가 찍어둔 빈손 이혼 합의서 사진을 책상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다. 건우는 그것들을 꼼꼼히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외도 증거의 연결고리가 완벽해. 소비 기록, 사진, 영상, 녹음에서 언급된 유지나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들이 서로를 증명하고 있어. 너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한 의도도 녹음에 아주 명확해. 특히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내쫓을 방법이 있다고 한 말과 어제 너에게 사인하라고 협박한 발언이 결정적이야. 그는 재빨리 핵심 증거들을 백업하고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우선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박민준이 이 기간 동안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해. 너희 공동 재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줘. 아파트 주소, 차량 번호, 네가 아는 은행 계좌 정보 같은 것들. 나는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미리 찍어둔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고유번호, 민준의 차량 번호, 내가 알던 은행카드 번호 뒷자리 등 임건우 이것만 있으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와 계좌 동결을 신청할 수 있어. 며칠 내로 소장과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게.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보전 조치를 취하면 박민준 쪽도 곧 통지를 받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아마 기절초풍하겠지. 오랜만에 마음속에 통쾌함이 솟구쳤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법원의 소장과 자산 동결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당황한 얼굴을 상상하니 그동안 억눌렸던 증오가 마침내 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건우는 나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진아, 이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그들이 널 찾아올 거야. 전화로 괴롭히거나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칠 수도 있어. 감정에 호소하거나 심지어 협박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만나지 마. 전화도 받지 말고 만나게 되더라도 제3자와 함께 있거나
녹음해. 모든 소통은 우리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야.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도 마음 약해지지도 않을 거야. 그들이 합심해서 나를 속이고 약을 먹이고 빈손으로 내쫓을 계획을 세운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오직 생존 경쟁만이 남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건우의 사무실을 나와 근처의 저렴한 모텔에 임시로 머물렀다. 짐을 풀고 방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들의 불빛을 보며 이 도시는 참 크다고 생각했다. 한때 그 작은 집이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겠다. 숨막히는 감옥을 벗어나니 세상은 이렇게나 넓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준과 시어머니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다. 그리고 건우에게 내 임시거처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며칠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민준 쪽은 5천만 원으로 나를 처리하고 이제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며 단꿈에 빠져 있는 듯했다. 나는 이 시간을 이용해 마음을 정리하고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빨리 일을 구해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일주일 후 건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흥분되어 있었다. 이진아, 법원에서 소송을 접수했고 재산보전 신청도 승인됐어. 방금 법원에서 박민준에게 소장과 결정서를 송달했을 거야. 과연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지역 번호가 떠 있었지만 누구인지 직감했다.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즉시 민준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날의 냉정하고 위선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민준, 소리치며 서희진, 너 무슨 짓이야? 법원에서 온 소장은 또 뭐고 재산보전은 뭐야? 네가 뭔데 내 계좌랑 집을 동결시켜.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박민준 씨, 할 말 있으면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박민준, 거의 포효하며 변호사? 언제 변호사를 선임했어? 서희진,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날 속이다니. 당장 법원에 가서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기 싫어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전화는 꼬리가 밟힌 고양이의 비명처럼 한 번 울리고는 잠잠해졌다. 그를 차단하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 평온함 아래 거센 파도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의 성격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건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민준 쪽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대 변호사가 연락해 와서는 내가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진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건우는 전화기 너머로 비웃으며 말했다. 걔네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야. 여론으로 널 압박하려는 거지. 신경 쓰지 마. 모든 건 법대로 진행될 거야. 나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놀랍지 않았다. 그들 모자는 항상 그랬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직업도 없이 모텔에 살고 있었다. 당장은 모아둔 돈과 건우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혼 소송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 모든 희망을 마지막 재산 분할에만 걸 수는 없었다. 우선 내 발로 단단히 서야 했다. 나는 더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넣고 가능한 모든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몇 년간 경력이 단절되었고 나이도 30이라는 애매한 시점이라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력서를 내도 소식이 없거나 면접을 보고 나면 연락이 끊기기 일쑤였다. 그날 오후 또 한 번 면접에서 떨어졌다. 낙담한 채 모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늑해 보이는 카페 하나를 지나쳤다. 창문에 직원 구함이라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나는 홀린 듯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 안은 짙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세련된 여성이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로가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 밖에 붙은 구인 공고 보고 왔는데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가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심정윤 카페 사장, 일자리 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기 사장 심정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다. 예전에 사무직으로 일했고 지금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만 말했다. 심정윤 사장은 내 경력을 묻지 않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심정윤,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어요? 괜찮다면 앉아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조금 놀랐지만 어쩌면 그동안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녀의 눈빛에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절하지 않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 중이라 생활을 유지할 직업이 필요하다고만 모호하게 말했다. 심정윤 사장은 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심정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데 지금은 좀 지쳐 보이지만 눈빛에 힘이 있네요. 쉽게 무너질 사람 같지는 않아요. 우리 가게 일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좀 힘들어요. 계속 서 있어야 하고 월급도 예전에 사무직 할 때만큼은 아닐 거예요. 나는 즉시 말했다. 괜찮아요. 힘든 건 두렵지 않아요. 심정윤 사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와서 반나절만 수습으로 일해봐요. 괜찮으면 계속 일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풀릴 줄은 몰랐다. 나는 연신감사 인사를 했다. 카페를 나설 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정시에 카페에 도착했다. 수습 업무는 정말 복잡하지 않았다. 주문받기, 간단한 음료 만들기, 테이블 정리 등이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서서 일하고 여러 레시피를 빨리 외워야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조금 허둥댔다.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은 다행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아침에 바쁜 시간이 지나고 조금 한가해졌을 때 심정윤 사장이 다가왔다. 그녀는 내 일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물 한 잔을 건네며 앉아서 좀 쉬라고 했다. 심정윤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이 카페를 연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많은 여자들이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경우가 많아요. 가정을 위해, 남자를 위해 자신을 다 소진하고 나면 결국 남자는 알아주지 않고 자신은 설 자리를 잃게 되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그래서 나는 여자는 언제든 자기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능력이든 돈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도 기반이 있어야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작은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수습이 끝나고 심정윤 사장은 흔쾌히 나를 채용하겠다고 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작은 원룸을 얻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심지어 월급 일부를 가불해 주어 내가 빨리 모텔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나는 카페에서 멀지 않은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다. 간단한 짐을 들고 처음으로 내 집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정감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마음속에 돌아왔다.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생계를 유지할 직업과 비바람을 피할 작은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막다른 길에 몰려 굴욕적인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던 서희진이 아니었다.
카페에서 일하는 날들은 바쁘지만 충실했다. 나는 다양한 원두를 구별하는 법, 라떼 아트를 하는 법, 다양한 손님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심정윤 사장은 가끔 가게에 들러나와 몇 마디 나누곤 했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지혜와 현명함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만난 것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연히 잡은 지푸라기, 아니, 어쩌면 지푸라기 이상의 단단한 디딤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 후 나는 작은 임대주택 창가에 서서 하나둘 켜지는 불빛을 보았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시간은 카페 앞 늙은 회화나무 잎사귀처럼 가을이 되자 한 잎 한 잎 떨어져 내렸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심 사장님의 카페에서 3개월을 꽉 채워 일했다. 처음에는 허둥대던 신입에서 이제는 능숙하게 풍성한 우유 거품을 내고 삐뚤빼뚤하지만 하트 모양 라떼 아트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심 사장님은 월급을 보내주시면서 조금 올려주셨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가끔 새 옷을 사입기에는 충분했다. 이렇게 스스로 돈을 벌어 쓰는 느낌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마음이 든든했다. 나는 강지원 씨와도 점점 친해졌다.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카페에 왔다.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책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했다. 바쁘지 않을 때면 내가 다가가 커피를 리필해주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았다. 그저 가끔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말해요라거나 전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졌네요라고 말해줄 뿐이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건우 쪽에서는 가끔 소식이 왔다.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재산 분할이 복잡해서 민준 쪽에서 계속 시간을 끌고 일부 투자 내역과 계좌를 숨기려 한다는 것이었다. 건우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조급하지 않았다. 이제는 직업도 있고 거처도 있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앞두고 심 사장님이 나를 도와 청소를 하다가 무심결에 한마디 던졌다. 이진 씨, 보아하니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사람도 똑똑한데 계속 서빙만 하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 나는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추고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심 사장님은 행주를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사람은 앞을 봐야지. 내 친구가 작은 회사를 하는데 문화상품을 만드는 곳이야. 지금 총무랑 행정 업무 일부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대. 자질이 많긴 하지만 배울 게 많을 거야. 급여도 내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고. 관심 있으면 내가 말해줄 테니 한번 가봐. 나는 깜짝 놀랐다. 심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 몰랐다. 총무, 행정. 예전에 하던 사무직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분명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몇 년간 경력이 단절되어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심 사장님은 내 망설임을 눈치챈 듯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뭘 걱정해.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보기엔 이진 씨는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와. 여긴 언제나 일손이 부족하니까. 심 사장님의 말에 용기가 생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번 해볼게요. 이틀 후 심 사장님은 내게 주소와 연락처를 주며 다음 날 면접을 보러 가라고 했다. 면접관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부장이었는데 꽤 엄격해 보였다. 그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내 몇 년간의 공백기를 지적했다. 나는 솔직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태도는 진솔했다. 조 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심 사장님이 소개해준 분이니 믿을 수 있겠지요. 우선 한 달간 수습으로 일해보세요. 주로 사무용품 구매, 재고 관리, 다른 부서 업무 지원 같은 잡무를 맡게 될 겁니다. 적응할 수 있으면 계속 일하는 걸로 하죠.
나는 연신감사 인사를 했다. 회사를 나오며 눈부신 햇살을 보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시작. 나는 가장 먼저 심 사장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지원 씨에게도 새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곧바로 축하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새 회사에 출근하기 전 나는 조금 더 격식 있는 출근복을 샀다. 거울 속 셔츠와 슬랙스를 입은 내 모습을 보니 결혼 전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서희진이 조금은 돌아온 것 같았다. 새 회사는 크지 않았고 동료들도 대부분 젊어서 분위기는 생각보다 편안했다. 일은 정말 잡다했지만 문구류 주문부터 프린터 용지 관리, 동료들의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 회의실 준비까지 온갖 일을 다 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귀찮지 않았고 오히려 충실함을 느꼈다. 나는 빠르게 배우려고 노력했고 여러 절차를 익히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조 부장은 가끔 와서 내가 만든 서류를 훑어보았는데 별말은 없었지만 눈빛에 약간의 인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구매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건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용은 간결했다. 박민준의 차명 계좌 발견, 2억 원 자금 유입, 출처 추적 중, 그리고 유진아가 임신한 것 같음. 유진아 임신이라는 글자를 보고 손가락이 멈칫했다.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무감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했다. 박민주는 그렇게 아이를 원했는데 이제 내연녀가 임신했으니 그와 그의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지. 잘 됐다. 그들이 기쁨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내 쪽의 일이 더 순조롭게 풀릴지도 모른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목록의 숫자들을 계속 확인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었다. 새 직장 일에도 점점 익숙해졌다. 시계추처럼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지하철을 타고 배달 음식을 먹고 동료들과 업무에 대해 토론하는 일상. 한때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평범함이 이제는 나에게 단단한 안정감을 주었다. 내가 빌린 작은 집에도 조금씩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서 사람 사는 집 같아졌다. 강지원 씨는 여전히 자주 메시지를 보내왔다. 때로는 노래를 공유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뉴스를 보내주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다. 그는 내 이혼 소송에 대해 자세히 묻지도 내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꾸밀 필요도 항상 긴장하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 한 번은 저녁을 먹고 한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밤바람이 불어와 조금 쌀쌀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팔짱을 끼자 지원 씨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얇은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옷에는 그의 체온과였고 상쾌한 비누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옆모습은 가로등 불빛 아래 부드러워 보였다. 강지원, 바람이 차네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요.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렇게 세심하고 아무런 목적 없는 배려를 받아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다. 박민준도 예전에는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항상 의무감처럼 건성으로 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나지막이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했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다. 강 건너편 불빛이 물 위에 비쳐 흔들리는 빛의 조각들로 부서졌다. 그 빛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인생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풍경을 보면서 시간이 좀 더 흘러 어느 금요일 밤 지원 씨가 새로 생긴 베트남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그가 나를 불렀다. 강지원,
진지한 눈빛으로 이진 씨, 우리가 만난 지도 꽤 됐네요. 이진 씨가 보기에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를 보며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만남 속에서 그의 진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요. 성실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지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강지원, 그럼 정식으로 제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지금 당장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해도 돼요. 다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미사여구 없이 즉답을 강요하지도 않고 진솔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눈에 담긴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을 보았다. 지난 결혼 생활이 남긴 마음의 상처가 조금 더 옅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망설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나도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지원 씨의 눈이 별빛이 내린 것처럼 반짝였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나와 지원 씨는 연인이 되었다. 거창한 고백이나 극적인 사건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지냈지만 서로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친밀함과 애틋함이 더해졌다. 나는 가끔 지원 씨의 집에 갔다. 그는 내게 요리를 해주었는데 솜씨가 의외로 좋았다. 그의 아파트는 아주 깔끔했고 책장에는 책이 가득했으며 베란다에는 푸른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깨끗하지만 어딘가 휑한 내 작은 임대주택과는 다른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한 번은 그의 집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고 그는 옆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따스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보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평온하고 따뜻한 날들이 계속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이 생각에 나 자신도 놀랐다. 박민준과 이혼한 후 다시는 쉽게 사랑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미래를 꿈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지원 씨를 보며 내 마음속에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싹트고 있었다. 물론 박민준과의 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건우는 가끔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재산 분할은 여전히 지지부진했고 유진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나에게는 내일이 있고 내 삶이 있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은 새로운 사랑이 있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난리를 치든 원하는 것을 얻든 이제 나와는 큰 상관이 없었다. 지원 씨와 연인이 된 후 하루하루가 부드러운 빛으로 물든 것 같았다. 그는 세심했고 존중할 줄 알았다. 우리는 모든 평범한 연인들처럼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각자의 일에 바빴지만 매일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평범한 따뜻함은 지난 결혼 생활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두세 달쯤 지났을까?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쉽게 피곤해졌고 항상 정확했던 생리가 열흘 가까이 늦어졌다. 마음속에 어렴풋한 예감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박민준과 6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기에 나는 내가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이라고 거의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지원 씨와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음식 냄새에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져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지원 씨가 걱정스럽게 따라와 내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강지원,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아니면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나는 입을 헹구고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마음속의 예감이 더욱 뚜렷해졌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약간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지원 씨는 안심하지 못하고 다음 날 기어이 휴가를 내고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접수를 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찼다.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이 아이는 갑작스럽지만 더없이 좋은 시기에 찾아온 것이다. 만약 아니라면 지원 씨가 실망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의사가 내 이름을 불렀고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의사, 축하합니다. 서희진 씨, 임신하셨네요. 수치도 아주 좋고요. 나는 멍하니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다. 지원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쁜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확실한가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거의 7주 차네요.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더니 더욱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쿠, 아기집이 2개네요. 또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제는 나조차도 완전히 멍해졌다. 거대한 기쁨이 해일처럼 밀려와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이곳에 2개의 작은 생명이, 나와 지원 씨의 아이가 그것도 둘이나 자라고 있다니. 지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내 어깨를 꽉 껴안으며 의사에게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나오며 그는 내가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나를 부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진아, 들었어? 쌍둥이래. 우리에게 아이가 2이나 생기는 거야.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나는 아이처럼 기뻐하는 지원 씨를 보며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 마음속에 쌓여있던 얼음덩어리가 햇볕 아래 쨍하는 소리를 내며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원인은 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가 아니었다. 내게 약을 먹인 그 남자를 떠나자 내 몸은 자연스럽게 원래의 기능을 회복한 것이다. 기쁨 뒤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따라왔다. 지원 씨는 나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진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정식으로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성대한 결혼식 대신 나를 잡아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지원 씨는 기어이 내게 반지를 사주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니 묵직한 약속의 무게가 느껴졌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심 사장님, 건우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며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심 사장님은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진 씨, 고생 끝에 낙이 왔네. 행복하게 잘 살아. 건우도 나를 위해 기뻐하며 이건 정말 역전승이라고 말했다. 내 임신 소식은 어찌어찌 전 시댁에까지 흘러들어갔다. 놀랍지는 않았다. 아직 소송 중이었고 세상은 좁았다. 내가 일부러 알린 것은 아니지만 굳이 숨길 생각도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복잡했다. 어머니, 이진아, 네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것도 쌍둥이라고? 서희진, 네, 맞아요. 어머니, 한숨 쉬며 박민준 그 자식 엄마가 어디서 들었는지 나한테 와서 비아냥거리고 갔어. 가진 놈은 더 가지고 없는 놈은 더 없다더니라나 뭐라나 하여튼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내 인생이나 잘 살아.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아무런 파동이 없었다. 오히려 조금 웃음이 났다. 김미란 여사 같은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것 말고 또 무슨 새로운 재주가 있겠는가. 그녀는 아마 자기가 보기엔 알도 못 낳는 암탉이었던 내가 어떻게 아들을 떠나자마자 쌍둥이를 임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살짝 불러온 배를 어루만지며 그 안에서 움직이는 2생명을 느꼈다. 마음은 평온과 힘으로 가득 찼다. 당신들은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듯 마음대로 해. 나의 새로운 삶은 이미 돛을 올렸고 당신들의 막장 드라마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도 않은 것 같으니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태교해서 나와 지원 씨의 아기들을 무사히 낳는 것이다.
그쪽의 비바람은 이제 이쪽으로 불어오지 못한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와 마치 작은 수박 2개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지원 씨는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극진히 보살폈다. 집안일은 손끝 하나 못대게 했고 매일 다른 메뉴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정기검진 때마다 의사는 2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아기들의 힘찬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졌다. 심 사장님은 내 임신 소식을 듣고는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말고 피곤하면 바로 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회사 동료들도 나를 많이 챙겨주었다. 이렇게 선의에 둘러싸인 느낌은 그 차가운 집을 떠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루하루는 평온하게 흘러갔지만 나는 전시댁 소식을 잊지는 않았다. 건우는 가끔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재산 분할은 여전히 지지부진했고 박민준 쪽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건우는 상대 변호사의 태도가 최근 들어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며 아마 그쪽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 골치 아픈 일의 출처는 대충 짐작이 갔다. 어머니가 동네 이웃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간간히 전해주었다. 유진아는 시집 온 후 나처럼 순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젊고 놀기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해서 돈을 물쓰듯 썼다. 시어머니의 얼마 안 되는 연금과 민준의 월급으로는 그녀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귀한 손주를 임신했다는 것을 무기 삼아 집안에서 여왕처럼 굴었고 시어머니를 하대하며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김미란 여사는 처음에는 손주를 낳아주리라는 기대로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부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는 김미란 여사가 이웃에게 유진이는 게을러서 기름병이 넘어져도 안 세우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들고 쇼핑만 한다. 내가 해준 밥이 맛없다고 타박한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미란 여사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뒷말을 흐렸지만 이웃들은 모두 그녀가 나처럼 묵묵히 일하고 돈도 아껴 쓰던 며느리를 내쫓고 감당하기 힘든 상전을 들인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짐작했다. 김미란 여사를 더욱 속 터지게 한 것은 유진아의 건강이었다. 배는 불러왔지만 입덧이 심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3일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해야 했다. 돈은 물쓰듯 나갔고 민주는 그 뒷수습에 지쳐 일에도 영향을 받아 회사에서 질책을 받았다는 소문도 들렸다. 한 번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멀리서 김미란 여사를 보았는데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고 했다. 어머니는 다 자업자득이라고 혀를 찼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에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동정심도 특별한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내 마음에 더는 큰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다. 마치 결말을 아는 막장 드라마의 진행 상황을 가끔 듣는 것처럼 그저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지금 내 모든 관심은 뱃속의 2아기와 지원 씨와 함께 꾸려갈 우리 가정에 있었다. 지원 씨는 벌써부터 아기 침대를 고르고 분유 브랜드를 연구했다. 밤에는 동화책을 들고 내 배에 대고 아기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태교를 했다. 그의 진지하고 순진한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오곤 했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지원 씨는 조심스럽게 나를 부축했고 햇살은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때때로 뱃속에서 아기들이 부드럽게 발길질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 생명의 움직임에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과 평온함을 느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배는 공처럼 부풀어 올라걸을 때 허리를 받쳐야 했다. 지원 씨는 주말마다 나를 데리고 나가 산책을 시켜주었다. 많이 움직여야 순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주 토요일 오후 날씨가 아주 좋았다. 지원 씨는 백화점에 가서 유모차도 보고 내게 푹신한 신발도 사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천천히 쇼핑을 했다. 주로 그가 보고 나는 매장 소파에 앉아 쉬었다. 마침내 쌍둥이용 유모차를 예약하고 구름처럼 푹신한 플랫 슈즈도 골랐다. 지원 씨가 계산을 하러 간 사이 나는 그곳에 앉아
배를 어루만지며 또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조금은 익숙하지만 기억 저편에 있던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왔다. 유진아, 민준 씨, 이 아기 옷 좀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사자, 응?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바로 옆 아동복 매장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피곤에 절어 다크서클이 짙은 박민준, 배는 불렀지만 여전히 화려하게 꾸민 유진아, 그리고 옆에서 얼굴을 찌푸린 채 머리가 거의 하얗게 센 시어머니 김미란 여사였다. 유진아는 분홍색 아기 우주복을 들고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애교를 부렸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박민준, 뭘 자꾸 사. 집에 쌓인 게 얼만데. 색깔도 안 보고 무조건 사려고만 하고. 유진아, 목소리가 높아지며 내가 뭘 무조건 사. 내 아들 옷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아까워? 김미란, 옆에서 비꼬듯. 진아야, 어미가 한마디 하마. 민준이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너 지금 일도 안 하잖아.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지. 그리고 저건 분홍색인데 만약 딸이면 어쩌려고. 낭비잖아. 유진아,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며 딸?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딸 낳으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제 뱃속엔 아들이에요. 초음파로 다 봤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제가 잘 되는 게 싫으신 거죠. 그렇죠? 이 늙은이가. 김미란. 얼굴이 새빨개지며 누구더러 늙은이라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네가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을 잉태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당장. 유진아. 비웃으며 당장 뭐요? 저도 서희진처럼 내쫓으시게요? 유감스럽지만 전 그 서희진처럼 만만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시겠다? 어림도 없죠. 세 사람은 매장 앞에서 소란스럽게 싸웠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민주는 그들 사이에 끼어 안절부절못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았다. 계산을 마친 지원 씨가 돌아와 내 시선을 따라 그 가족을 보았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이진아, 괜찮아? 다른 곳으로 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때 김미란 여사가 고개를 돌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은 먼저 내 거대한 배에 고정되었다가 내 옆에서 쇼핑백을 들고 걱정스럽게 나를 보는 지원 씨에게로 옮겨갔다. 주름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리를 산 채로 삼킨 것처럼 흉하게 변했다. 충격, 질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과 유진아도 우리를 발견하고는 싸움을 멈췄다. 민준은 나를 보고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 그리고 희미한 후회와 함께 깊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유진아는 나, 특히 내 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이 가득했다. 지원 씨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팔로 내 허리를 단단히 감쌌다. 우리는 그들에게 인사할 생각 없이 바로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김미란 여사가 갑자기 분풀이 대상을 찾은 듯 날카롭게 소리쳤다. 김미란, 어머, 이게 누구야? 이진이 아니니? 배가 아주 남산만하네. 살이 찐 건가? 어떤 사람들은 남자 없이는 못 사나 봐. 그렇게 빨리 새 남자를 찾다니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그녀의 말은 악랄하고 저속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혀를 찼다. 지원 씨의 얼굴이 굳어지며 입을 열려하자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나는 김미란 여사를 보며 표정 없이 마치 오늘 날씨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하게 말했다. 서희진, 어머님, 제 걱정하실 시간에 어머님 댁일이나 신경 쓰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소란 피우시면 보기 안 좋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과 유진아를 차갑게 훑어본 뒤 다시 김미란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예전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지원 씨에게 기댄 채 천천히 백화점 출구로 향했다. 등 뒤에서 유진아의 불평과 김미란 여사의 격앙된 잔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백화점을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지원 씨가 내 손을 꽉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그들이 불행한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편안해지네. 내 인생은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데 그들의 엉망진창인 삶은 눈에 훤히 보이잖아. 이 대비 정말 흥미롭지 않아? 백화점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금방 잊혔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내게는 그저 길가의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내 모든 관심은 뱃속의 두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에 쏠려 있었다. 지원 씨는 나를 국가 중요 보호 대상처럼 다뤘다. 회사 일도 최대한 조정해서 집에서 처리하며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산모 교실에 다니고 출산 가방을 쌌다. 그는 아기 침대를 몇 번이고 조립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의 긴장되고 기대의 참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예정일보다 2주 정도 이른 어느 화요일 오후, 나는 지원 씨와 막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그는 저녁에 내가 먹고 싶어 하던 탕수육을 해주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물을 마시러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아래에서 따뜻한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순간 놀랐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다. 다행히 지원 씨가 출산 가방을 현관문 앞에 잘 보이게 놓아두었고 나도 병원 주소와 응급실 전화번호를 단축번호로 저장해 두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소파로 천천히 이동해 앉은 뒤 지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 씨, 나 양수 터졌어.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의 지원 씨 목소리가 순간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알았어, 알았어. 이진아, 무서워하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말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15분이면 돼. 조금만 기다려. 15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간격이 길었지만 강도는 점점 세졌다. 나는 산모교실에서 배운 대로 호흡을 조절하며 최대한 긴장을 풀었다. 두렵다는 생각 대신 드디어 만나는구나. 우리 아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원 씨는 정말 번개처럼 돌아왔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말없이 내게 신발을 신겨주고 나를 가뿐하게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병원 가면 돼.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준 뒤 출산 가방을 뒷좌석에 던지고는 병원으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그는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진통은 점점 더 잦아지고 강해졌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오히려 내 손을 더 꽉 잡아주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와 이동식 침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 씨가 수속을 밟는 동안 나는 바로 분만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자궁문이 빨리 열리고 있다며 쌍둥이인 점을 감안해 바로 분만을 준비하자고 했다. 그 후 몇 시간은 고통의 파도 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다. 진통이 올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조산사의 지시에 따라 힘을 주었다. 지원 씨는 내 곁에서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며 끊임없이 힘내. 당신이 최고야. 곧 아기들을 만날 수 있어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닻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지막 힘을 다 짜냈을 때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또 다른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산사,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 쌍둥이예요. 나는 완전히 탈진한 채 분만대 위에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과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거대한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두 아들 모두 무사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겨 강보에 싼 두 아기를 내게 보여주었다. 작고 붉고 눈을 감은 채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칭얼거리는 모습. 그 순간 모든 고통과 피로는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만이 남았다. 내 아이들, 나와 지원 씨의 아이들이었다. 지원 씨는 몸을 숙여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은 붉었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여보, 고생했어. 고마워. 그리고 그는 경건하게 두 아기를 바라보았다. 만지고 싶지만 감히 만지지 못하는 모습이 바보 같았다. 간호사가 웃으며 아빠가 안아보세요라고 말하자 지원 씨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아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다. 자세는 어설펐지만 눈빛에는 사랑이 넘쳐 흘렀다. 그는 품에 안은 아기와 내 옆에 다른 아기를 번갈아 보며 바보처럼 웃었다. 이진아, 봐. 우리 닮았어.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어. 그것도 둘이나. 나는 그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기운은 없었지만 마음은 꿀처럼 달콤했다. 우리에게 온전한 가정이 생긴 것이다. 2시간 후 나는 병실로 옮겨졌다. 쌍둥이였지만 순산한 편이라고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양옆에 누운 아기들을 보았다. 지원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이 아기, 저 아기를 번갈아 보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지만 병실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두 새로운 생명이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 이것은 내가 악몽 속에서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나는 내 인생이 이 순간부터 희망과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내 두 아들 하준이와 서준이가 3살이 되었다. 두 녀석은 송아지처럼 기운이 넘쳐서 하루 종일 집안을 뛰어다니며 지원 씨가 사준 목마를 쿵쾅거리며 탔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다. 힘들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지원 씨는 아들 바보가 되어 퇴근하자마자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주며 온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했다. 우리 작은 집은 시끄럽지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다. 박민준과의 이혼 소송은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 마침내 끝이 났다. 건우는 그 확실한 증거들로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을 모두 되찾아 주었다. 돈이 입금되던 날 나는 지원 씨와 함께 은행에 갔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마음이 평온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속고 배신당한 내 6년의 청춘에 대한 보상이자 법이 되찾아준 나의 공정함이었다. 그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다. 전 시댁 소식은 일부러 찾아듣지 않았다. 내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했다. 다만 가끔 부모님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다. 유진아는 결국 아들을 낳았고 김미란 여사가 그토록 바라던 손주를 얻었지만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진아는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민중과 시어머니에게 온갖 짜증을 부렸고 집안은 매일 전쟁터였다고 한다. 민주는 그 사이에서 치여 직장에서도 겉돌고 완전히 기가 죽어 지낸다는 소문이었다. 어머니는 다 인과응보라고 혀를 찼다. 나는 그저 음하고 들을 뿐이었다. 그들의 불행은 내 마음에 더 이상 동정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전시댁에 대한 소식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건우의 전화 한 통이 더 극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그날 하준이와 서준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건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임건우, 이상한 억양으로 이진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듣고 너무 놀라지 마. 서희진, 뭔데 그래? 신비주의야? 임건우, 박민준, 내 전남편 말이야. 오늘 우리 사무실에 상담하러 왔었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 박민준이 건우 사무실에? 무슨 일로? 임건우, 비웃으며 나를 알아보진 못하더라고. 이혼이랑 출산 관련 법률 문제로 상담하러 왔다가 우연히 나한테 걸린 거지.
그런데 나는 그를 알아봤지. 출산 관련 법률 문제? 유진아와 아들이 있는데 또 아이를 낳고 싶은 건가? 임건우, 목소리를 낮추며 문제는 이거야. 그가 말하길 유진아랑 결혼하고 계속 둘째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아들을 낳은 후로 유진아가 임신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흐릿하지만 충격적인 추측이 머리를 스쳤다. 건우는 바로 답을 알려주었다. 검사 결과 문제가 박민준한테 있었어. 정자 활동성이 극도로 낮아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야. 의사 말로는 장기간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된 것 같다고 추측한대. 장기간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물. 그 말이 번개처럼 내 머릿속에 봉인된 기억을 갈랐다. 그 하얀 알약들. 내가 몰래 그의 밥과 국에 섞어 넣었던 6년간의 피임약. 인과응보는 바로 여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심은 악의 씨앗이 결국 그 자신에게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는 나의 대를 끊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대를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었다. 이제 그는 평생 유진아가 낳은 그 아들 하나만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그의 핏줄이라면 말이다. 건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박민준 그 자식 거의 넋이 나갔었어. 믿지를 못하더라고. 의사한테 계속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대. 그러면서 자기는 예전에 건우는 말을 멈췄다. 내가 6년간 임신하지 못했던 일을 떠올린 것이 분명했다. 아무튼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전에 네가 어떻게 6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을까 하는 의심도 시작한 것 같아. 허허, 건우가 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박민주는 이제 자신의 불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유진아가 낳은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어쩌면 6년 전의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와 손주 타령을 하던 김미란 여사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만감이 교차했다. 충격, 아이러니, 깨달음. 하지만 동정심은 조금도 없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내 배를 만져보았다. 한때는 불모지라고 판정받았던 이곳에서 건강하고 활발한 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나에게 약을 먹인 그 사람은 자업자득으로 자신의 생식 능력을 잃었다. 어쩌면 세상은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공평한지도 모른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두 아들의 부드러운 뺨에 입을 맞추었다. 과거의 모든 그림자는 이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어느덧 하준이와 서준이는 3살이 훌쩍 넘었다. 두 장난꾸러기는 에너지가 넘쳐서 매일 지원씨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아빠, 아빠를 외쳐댔다. 지원씨는 입으로는 힘들다고 하면서도 눈가의 웃음은 감추지 못했다. 우리 작은 집은 시끄럽지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세 번째 생일날, 우리는 양가 부모님과 심 사장님, 건우를 초대해 조촐한 식사를 했다. 두 녀석은 낯가림 없이 재롱을 부려 모두를 즐겁게 했다.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마음속 만족감이 끌어올랐다. 식사를 마치고 지원 씨가 말했다. 이진아, 새로 생긴 쇼핑몰에 가보자. 꼭대기층에 키즈 카페가 있다던데 애들 에너지 좀 빼주고 오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쇼핑몰은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바로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 키즈 카페는 알록달록하고 음악이 신났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흥분해서 지원 씨의 손을 잡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그들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원 씨가 표를 사러 간 사이 나는 아이들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눈가의 여광으로 저편 휴식 공간 의자에 앉아있는 아주 익숙한 세 사람을 발견했다. 박민준, 김미란 여사, 그리고 유진아였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박민주는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얻어맞은 것처럼 짙었고 등을 구부린 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김미란 여사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흐릿한 눈으로 품에 안은 잠, 사살쯤 되어 보이지만 칭얼거리는 말은 남자아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마 유진아가 낳은 아들이겠지. 그녀는 기계적으로 아이를 흔들며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온몸에서 생기 없는 기운이 흘러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진아였다. 그녀는 화려한 스팽글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했지만 얼굴의 짜증과 초췌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김미란 여사와 아이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빠른 속도로 입술을 움직였다.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발치에는 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풍경은 주변의 즐거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쇠락과 억압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그들을 마주칠 줄은, 그리고 그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건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고 그들의 삶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던 것이다. 그때 표를 사온 지원 씨가 돌아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혀 하준이와 서준이를 한 팔에 하나씩 안아들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두 아이는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까르르 웃었다. 하준이는 아빠, 달려, 이랴, 이라고 외쳤다. 그 활기찬 웃음소리와 따뜻한 풍경은 저쪽에 죽은 듯한 가족을 놀라게 한 것 같았다. 김미란 여사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흐릿한 시선은 잠시 허공을 헤매다가 바늘에 찔린 것처럼 내게 와 밝혔다. 그리고 지원 씨, 마지막으로 그의 품에 안긴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내 쌍둥이 아들들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동그래지고 입이 무의식적으로 벌어졌다. 얼굴의 주름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극도의 충격과 불신,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후회와 절망이 담긴 표정이었다. 그녀는 손주를 안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박민준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가 나를, 지원 씨를, 그리고 우리네 가족의 화목한 모습, 특히 지원 씨를 쏙 빼닮은 하준이와 서준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황량한 죽음의 기운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마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몰래 약을 먹이며 불임이라고 단정했던 전처가 자신을 떠난 후 얼마나 양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 될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유진아도 우리를 보았다. 그녀는 잠시 흠칫하더니 얼굴에 질투와 분노,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우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세게 밀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뭘 봐? 볼 게 뭐 있다고? 빨리 가서 수속이나 밟아. 이딴 곳 하루도 더 못 있겠어. 이따위로 살 수는 없다고. 그녀의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김미란 여사는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푹 숙이고 품에 안은 손주를 더 꽉 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쪽을 쳐다보지 못했다. 지원 씨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넓은 등으로 저쪽의 시선과 소음을 막아주었다. 그는 나를 보며 부드럽고 단호한 눈빛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 우리 들어가자. 아들들이 기다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듯한 그 세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는 지원 씨의 팔짱을 끼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그와 아이들을 따라 경쾌한 발걸음으로 키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문 밖은 그들의 지옥이었고 문 안은 나의 평온한 일상이었다.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두 세계가 갈라졌다. 유리 천장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 즐겁게 뛰어노는 하준이와 서준이의 작은 모습 위로 쏟아졌다. 나는 지원 씨에게 기댄 채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행복의 시작점에 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와 그 사람들은 이미 저 멀리 뒤처져
다시는 나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